네, 현대비평론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도가 조금 늦은 편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학생들은 152쪽. 자, 우리가 지금 현대 논정의 수사학의 중요한 업적들을 총 3사람의 저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인 페렐만과 루시 올브레이트 티테카의 신수사학, 그 다음에 스티븐 툴민의 논정의 용도, 그리고 이 두 권은 같이 1958년에 같은 해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권의 성과를 종합하고 또 최근에 현대 논정 이론들을 집대성해서 논정 이론을 재구성하고 있는 제임스 크로스화이트의 이성의 수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이 3명의 이론가들의 3권의 저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카인 페렐만과 루시 올브레이트 티테카의 신수사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정리 단계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특징을 3가지로 지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첫째, 논정의 척도는 현존하는 사물들의 본질 혹은 시간을 초월하는 논리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원히 현존하는 사물들의 본질, 이걸 우리가 진리라는 개념으로 많이 철학에서도 얘기하고 인문학에서 얘기합니다. 즉, 진리, 유일한 진리, 단 하나의 진리, 자명한 함, 여기 자명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자명함.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적 이성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지식의 특징이 아니다. 그래서 카인 페렐만과 루시 올브레이트 티테카의 이 신수사학이 제시하는,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그동안 통용되었던 데카르트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이 수사학의, 논정의 수사학의 기준이 되느냐? 지금 척도, 논정의 척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여기 바로 나오죠. 청중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때 청중은 듣는 사람, 즉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할 때 그 청자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논정 행위가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화자와 청자는 서로 대립하는 논정의 구도를 이룰 때가 많고요. 청중은 그것을 제3자가 평가할 때 청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논정의 수사학에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도식입니다. 동그라미를 이제 계속 그려보는데요. 자, 이거죠. 화자와 청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화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통틀어서 이제 논정의 수사학에서는 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걸 설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설득의 수사학, 논정의 수사학을 설득의 수사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화자와 청자 사이에 제임스 크루스화이트가 이제 바로 카인 페렐만과 스티븐 툴민의 이
저서를 총 정리해서 논증행위 이론을 재구성하죠. 그죠? 논증행위 이론의 재구성. 세 번째 책이지만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단원에서 총론으로 공부했죠. 이 논증행위 이론의 재구성을 미리 살펴보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론은 바로 뭐예요? 주장하기 이론이고, 두 번째 이론은 질문하기 이론이고, 여기서 하기가 붙어 있죠. 그냥 주장은 명사고 주장하기는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바로 행위가 논증 이론의 재구성이 아니라 논증 행위의 이론의 재구성이라고 한 것이 이제 제임스 크루스화이트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아무튼 이 주장하기와 질문하기가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진행이 될 때 거기서 발생하는 게 바로 갈등이죠. 제임스 크루스화이트가 논증행위 이론을 재구성하면서 이 1번, 2번, 3번 이론을 이제 범주로 카테고리를 삼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카인 페릴만이 얘기하는 청중이 중요하다 할 때 이 청중은 어디쯤 위치하나 하면 지난 시간에도 아마 이거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여기 있어. 동그라미가 두 개인데 여기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여기에 청중이 있다. 청중의 역할은 이 주장하기와 질문하기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차이입니다. 의견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이것을 평가하기. 이게 네 번째 이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론을 가지고 논증의 수사학을 총정리한 것이 바로 제임스 크루스화이트의 이성의 수사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바로 이 청중이 중요하다 할 때 이 청중입니다. 그래서 청중의 기초에서 전개된다. 그래서 청중의 특성을 아는 것이 사실은 수사학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청중의 지지가 중요하죠. 서울시장 후보를 여권에서도 야권에서도 선출해서 지금 최종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청중은 누굴까요?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여론조사의 뭐예요? 대표성이 중요하죠. 그 결과를 수용하려면 그게 그죠? 공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공정한 룰을 정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그것이 상호 합의하에 그 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누가 청중이 되느냐 할 때 그 바로 표를 던지는 사람, 선택권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청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구체적인 예를 들었죠. 우리가 이 수사학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가장 선명한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정치 연설과 법정 연설이다. 정치적 현실과 법정 현실에서 이 수사학은 가장 첨예하게 현실화됩니다. 지금 내가 예를 들었던 이 정치적 어떤 현안, 그죠?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청중이 그죠? 거기서 구성되느냐? 바로 요 지점에 있는 거죠. 평가하기. A 후보와 B 후보가 서로 정책 대결을 하고 주장하기, 질문하기,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평가가 없으면 이것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텐데 이 평가가 의 주체가 바로 청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 청중의 역할을 했을까요? 바로 설문조사를 한 주체. 그죠? 그러면 이 청중은 이제 어떤 청중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이제 생겨난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청중의 지지는 언제나 정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특징하고 이 두 번째 특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정도의 문제가 됩니까? 데카르트적 진리, 자명한, 누가 봐도 참과 거짓이 분명한 그런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죠. 그럼 100% 참 아니거나 100% 거짓이, 참이거나 100% 거짓이겠죠. 그래서 OX가 가능하겠죠.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해왔는데, 이 카인 페렐만의 이 법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법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도 이 수사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데카르트적 진리가 그렇게 성립하기 어렵다. 청중이 척도가 되고 또 그것은 정도의 문제다. 예를 들면요.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가 대결해서 최종 승자가 결정되는 구도 속에서는 과반수만 넘어도 이기게 되죠. 그게 바로 정도의 문제가 됩니다. 100% 득표를 한다. 이건 현실에서 거의 생겨나지 않죠. 자, 보세요. 그래서 논정 행위는 다양한 청중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성공하거나 실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주장이나 담론을 평가할 때 참 거짓의 판단 기준을 포기한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이 카인 페렐만의 이론을 요약하면 진리에 그동안 우리가 지식과 학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척도가 진리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습니까? 청중에게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도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지식과 학문 체계에서 진리 개념을, 데카르트적 진리 개념을 계속 유지할 때는 진리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화자가 가지고 있죠. 주장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평가하는 사람도 사실은 크게 중시되지 않았는데 페렐만에 의해서 오히려 척도는 지식의 척도는 화자가 아니라 청중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논정에서 더 나은 논정과 덜 나은 논정이 있을 뿐이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A라는 서울시장 후보와 B라는 서울시장 후보 사이에서 이 정책 대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정책은 100% 옳고 어떤 사람의 정책은 거의 100% 틀렸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바로 청중도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심지어는 법정에서 뭡니까? 법관들이 어떤 사건을 놓고 판정할 때도 엇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판결이 2심 가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2심의 판결이 3심, 대법원에 가서 또 바뀌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정도의 문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3심을 할 때는 종결이 돼야 되니까, 평가가 종결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청중을 짝수로 두지 않고 홀수로 두는 것입니다. 그죠? 홀수로 둬야 최종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은 뭡니까? 특히 이 논정의 수사학에서는 그 학문의 특성이 굉장히 실용 학문이다. 현실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학문들은 이론적이고 그것이 현실에 또 적용하는 과정에서 격차가 많은 것이 대부분인데 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현실에 밀착한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척도도 데카르트적 진리가 아니라 청중의 지지와 그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척도를 삼는 것을 누가 처음 이 페렐만이라는 루시 올브리 티텍하는 이론가가 처음으로 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1단원, 첫 단원에서 시학과 수사학 할 때 사실은 한번 했던 것인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합니다. 셋째, 그래서 이성은 본질적으로 윤리적 동기를 갖는 실천이다. 이제 윤리성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데카르트적 지식 혹은 진리 개념에서는 윤리성, 사회적 책임감, 정의, 뭐 공정성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진리가 지식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학문하는 사람들이 혹은 지식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윤리성은 그 다음 문제다. 그죠? 제외시켜 놓고 연구를 했죠. 심지어는 과학자들도. 그래서 과학적 발명도, 그죠? 그건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윤리성은 그 다음 문제죠. 그런데 사실은 이 본질적이라는 말은 이게 더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윤리성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성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이성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죠. 이성을 존중하되 그 이성이 객관적 이성, 즉 데카르트적 진리 개념만을 목표로 하는 이성이 아니라 윤리적 동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성. 그래서 이제 현대 학문과 지식 체계에서는 객관적 사실보다 윤리성을 더 먼저 생각한다. 그걸 이 1958년에 카인 페렐만과 루시 올브레히트가 처음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이 책을 통해서 제시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의,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한때 그 하버드 대학 교수죠. 마이클 샌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상당히 대학 교재인데, 대학 강의인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뭐 스틸집이나 뭐 자기개발서 이런 것, 그리고 재테크 이런 책들이 주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실에서 그만큼 뭐예요? 우리 사회도 정의가 중요한 관심이 되었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재화의 분배. 이게 공정성과 관련돼 있죠. 자유와 권리, 의 보호.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화해를 이룰 수 있는가? 왜 화해가 나올까요? 이 정의에 대해서는 역시 데카르트적 진리 개념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의 참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명하지 않죠. 그래서 바로 화해. 이게 바로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합의 개념입니다. 합의.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정리하면 데카르트적 진리 개념 대신에 그렇다고 이성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합리적 이성을 포기하는 건 아닌데 진리 개념 대신에 어떤 개념으로 대신하겠어요? 바로 화해인데 이걸 이제 나중에 제임스 크로스 화이트는 이걸 다 수용해서 사회적 합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의. 그죠?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서울시장 후보 선출도 어떤 룰을 정해서 이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거죠. 청중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룰을 합의에 하에서 정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여기서는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처음부터 규칙이 정해져 있거나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해, 사회적 합의,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갑니다. 스티븐 툴민입니다. 자, 성격이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첫 번째 책은 일종의 의사소통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책 스티븐 툴민은 그 학문적 영역이 카인 페렐만은 법 철학자라 그랬잖아요. 스티븐 툴민은 언어학자입니다. 언어 철학자. 그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의 제자입니다. 영국의 비트겐슈타인이 바로 현대 언어 철학의
그죠? 가장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티븐 툴민의 이 저서는 크게 보면 언어학 분야, 언어 철학의 분야고, 카인 페렐만은 법 철학 쪽이고요. 그것은 법학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다시 조금만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책.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중 중심입니다. 아까 그 동그라미 3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의사소통 이론이다. 화자와 청자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청중이 평가하는 그 구도, 그 그림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스티븐 툴민의 논정의 용도는 화자 중심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이 언어가 어떻게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사용법을 가지느냐, 그것에 대한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입니다. 다양한 효과적인 설득과 논증의 방법을 이 스티븐 툴민은 언어학자입니다. 언어학 중에서도 바로 이 화용론, 화행론, 그죠? 이 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대가가 바로 비트겐슈타인이거든요. 그 비트겐슈타인 제자니까 스티븐 툴민이요. 스피치 액트 시어리. 그러니까 현대 논정의 수사학의 이 두 가지 조금 다른 영역의 업적이 1958년에 같이 나옴으로 해서 현대 논정의 수사학이 다시 활기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세 번째 책도 곧 공부하겠죠. 이것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개의 특성을 종합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중 중심과 화자 중심을 다 종합하는 거죠. 화자 중심의 화용론, 이게 뭐예요? 제임스 크루스화이트의 이론 중에서는 바로 뭐가 됩니까? 아까 그 그림 좀 지웠지만 그 동그라미 3개를 생각해 보세요. 주장하기 이론이 됩니다. 이게 바로 주장하기 이론. 요거는 뭐가 됩니까? 평가하기 이론이 돼요. 청중 이론이 됩니다. 그 그림을 다시, 그러니까 그 제임스 크루스화이트가 이 1번, 2번을 종합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루스화이트에 오면 아까 그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이 완성이 되죠. 자, 이 A에 속하는 것이 2번이죠. A에 속하는 거. 화자 중심의 화형론이니까 A가 주장하는 거. 여기가 주장하기가 들어있죠. 여기에. 카인 페렐만은 여기에 있습니다. 평가하기. 요 C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미리 뭐가 예상이 됩니까? 이 B, 질문하기 이론도 크루스화이트가 재구성한 거예요. 1번, 2번 아닌 다른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뭐예요? B도 중요합니다. 청중도 그냥 수동적인 위치에 있지 않죠. 질문하기를 통해서 능동적인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화자와 청자는 서로 역할이 바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현안 문제를 놓고 어떤 테마를 놓고 패널들을 초대해서 100분 토론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간혹 예전에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TV 프로그램입니다. 100분 토론. 요즘은 뭐 끝장 토론 다른 이제 제목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패널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정한 이슈를 놓고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놓고 A 쪽의 패널과 B 쪽의 패널은 서로 주장하기와 질문하기를 반복하는데 듣는 사람이 듣고만 있지 않죠. 자기는 이제 또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주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역할이 서로 상호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A가 주장자가 될 수도 있고 B가 주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하기와 질문하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A, B, C를 다 종합한 게 제임스 크루사이트고 C에 해당되는 게 카인 페를만이고 A에 해당되는 게 스티븐 툴입니다.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죠? 자, 이제 요 스피치 액츄얼이 화용론이라고 하는 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봅시다. 이 언어학에서 우리가 국어 국문학과에서도 국어학이라는 언어학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국어학이 있고 일어학이 있고 영어학이 있고 뭐 이러겠죠. 이것은 각 개별 언어 영역으로 그죠? 세분이 된 어떤 언어학 영역이죠. 그걸 공통분모를 찾으면 언어학이라는 게 됩니다. 그죠? 일반 언어학이 되는 것이죠. 일반 학문. 우리 고려대학교에서는 언어학과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공통분모를 언어학이라는 공통분모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국어학, 일어학, 영어학 등등의 개별 언어에 대한 학문이 아니고요. 그걸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학이든 언어학의 분야에는 국어학이든 영어학이든 그 세부 학문 분야에서 단어를 연구하는 어휘론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문법을 연구하는 구문론이 있습니다. 또 어문이나 음성을 연구하는 어문론 혹은 음성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언어학의 세부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문들은 대체로 일반 규칙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로, 사이언스, 즉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적인 규칙들을 찾아내서 학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 우리가 언어 행위를 하는 현실 속에서는, 그죠? 그게 이제 바로 랑그죠. 랑그라고 하는 게 이제 규칙이니까요. 대체로 랑그를 연구하는데, 언어학에서, 실제 현실 속에서 언어 행위를 할 때는 이 빠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즉, 규칙이 아니라 현상 속에서 어떻게 이게 다양하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맥락에 따라서 상황과 맥락과 그죠? 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언어가 고정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해도 그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그걸 연구하는 것이 화행론, 화용론입니다. 실제 언어를, 빠로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했죠. 그래서 그러한 언어 행위에 있어서의 사용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가 붙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스티븐 툴민의 논증 모델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이게 뭐가? 이런 게 나왔네요. 뭐야? 네, 봅시다. 자, 보세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 논증들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실천적 논증들을. 자, 그래서 같은 58년인데요. 여기 보세요. 논증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6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A 모델, B 모델, C 모델. 이 설명을 미리 좀 하면 간단히 하면요. 어떻게 논증을 하는 것이, 즉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가장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실제 맥락에 따라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이 언어, 실제 언어 행위에 있어서, 빠롤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언어를 구사해야 되니까 A 상황에서는 A라는 논적 모델을 사용하고 B 상황에서는 B-라는 논적 모델을 사용하고 C 상황에서는 C-라는 논적 모델을 사용해서 그 6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일종의 법칙을,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영어의 문법에서 1형식, 2형식, 3형식 뭐,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할까요? 역시 구체적인 내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입사, 즉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미리 아무 준비 없이 면접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리 준비를 합니다. 예상 질문을 생각하고 그 어떤 질문, A라는 질문이 을 받으면 A-라는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때로는 어떤 효과적인 내가 언어를 구사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준비를 합니다. 뭐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요. 그걸 외워서 말도 실제 해보기도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상황을 면접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상황으로 봅시다. 바로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모델을 활용하겠죠. A라는 질문이 왔을 때는 A-라는 답변을 해야 되겠다. B라는 질문이 오면 B-라는 답변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어떤 순서로 내가 답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그죠? 예를 든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주장을 하는 것도 있고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구성 요소들이 있겠죠. 내가 효과적인 언어 행위를 할 때요.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관련된 6가지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는 구조를 가지고 논적 모델을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스티븐 툴민의 논적 모델이에요. 자, 그것이 왜 이 분야인지 이해가 됩니까? 왜 하용론인지 이해가 됩니까? 처음부터 정해진 법칙이, 규칙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언어 행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유스에 S가 붙은 것입니다. 논증을 사용하는 여러 용례들을 법칙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볼까요? 예, 여기 있죠? 논변의 사용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도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2006년에 나왔습니다. 2006년에 이 번역책으로 나온 책 이름은 논변의 사용이라는 번역으로 나왔어요. 근데 내가 이 번역은 조금 더 좋은 번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논변이나 논정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논변이란 말보다는 논정을 더 사용 많이 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정의 수사학이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서 지금 이 책을 같이 공부하니까 논변보다는 논정이 좋겠다. 사용은 이 유스를 그냥 번역한 것이거든요. 근데 S가 붙어 있어요. 사용한 여러 가지 용례들을 연구하는 것이니까 용도, 나는 그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봐서 논정의 용도라고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이 책은 논변의 사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 출판부에서. 그래서 이거 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구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용도라는 S가 붙어 있죠?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례들, 그죠? 라는 단어는 의미는 사용이다. 자, 이때 사용, 유스입니다. 이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말인데 이게 바로 화용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언어학의 새로운 분야입니다. 화용론, 스피치 액트 시오리. 그래서 툴민이 이 논증에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이것도 논증을 실질적으로 형식, 이걸 이제 약자로 주장. 그래서 이건 C라는 대문자 C로 내가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그죠? 순서에는 이 시를 해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논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시를 먼저 할 수 있고 시를 맨 마지막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례를 그죠? 들고 나중에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주장을 먼저 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구성 요소를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주장, 이건 시입니다. 그다음에 이유, 이유는 뒷받침,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 이제 워런트라고 해서 그걸 또 역시 대문자 W로 약자를 썼죠. 그다음에 뭡니까? 근거. 이건 사실 자료를 제시함으로 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겠죠. 이유가 있고 이유는 W입니다. 근거는 자료라고 해서 데이터입니다. D. 대체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논증을 할 때, 뭐 아까 예를 들었던 백분 토론에 나온 패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지금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하고 자기 정책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경쟁 후보하고 대결을 해야 되니까 주장을, 정치 연설을 통해서 주장하거나, 법정에서 변호사와 판사가 어떤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주장, 그죠? 시입니다. 사실, 근거, D, 이유, W. 사례도 있겠죠. 예를 드는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지, 배킹, 정당한 이유에 대한 지지, B.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걸 가지고 뭐예요?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페렐만의 신수학과는 상당히 성격이 다른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리했습니다. 청중 중심의 의사소통 이론이다. 화자 중심의 화용론이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이제 얘기들은 우리 교재에 나오는 얘기들을 뭐 이제 논리학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개연성 얘기도 나오고 개연성이란 게 이성직한 것이죠. 그다음에 가능한 거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그래서 논증의 구조를 규명하고요. 수학적 모델, 그다음에 법률적인 모델. 자, 이 논증의 용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수학적 모델과 법률적인 모델이 있다. 역시 수사학은 언어 행위는 이제 법학에서 상당히 이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거 뭐 어렵지 않죠.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논증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첨예하게 현실화되는 것이 법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정 연설에서 아주 그것이 첨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증의 수사학을 가장 쉽게 사례를 들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영역인데 정치 연설과 법정 연설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로 문과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수사학이라는 학문, 특히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하는 수사학의 영역은 현대 논증의 수사학인데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수사학을 공부하든 또는 정신분석학을 공부하든 또 뭐 다양한 지금 앞으로 이번 학기에 현대 비평가와 관련된 다른 학문들, 인접 학문들 공부를 많이 할 텐데 최종 목표는 이걸 문학 연구와 비평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인접 학문의 특성 자체를 우선은 이해를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접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적 논증이 여기 나옵니다. 또 어떻게 구분하나 하면요. 툴미는 분석적 논증과 실질적 논증으로 또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적 논증의 예를 이렇게 또 들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학생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스티븐 툴민의 이러한 논증의 용도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살펴보기도 하고요.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것은 공통분모가 되죠. 뭐와 공통분모입니까?
페렐만의 신수사학과 스티븐 툴민의 논증의 용도가 상당히 다른 분야에서,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진 업적이지만 공통분모는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체성을 다시 회복하는데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왜 그런 평가가 가능할까요? 그동안 수사학은 줄어드는 수사학으로 해서 뭡니까? 표현 분야, 특히 문체, 전이, 은유, 환유로 줄어들어 왔으니까 이 현대 논증의 수사학이 이 두 영역에서 1958년에 공통적으로 생겨났을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으로 여기 나오죠?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툴민에게 있어 논증은 역동적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이 모델의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D를 놓고, D는 데이터, 자료죠. 어떤 자료를 제시해서 그 다음에 W를 놓고 베킹, 지지를 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일종의 모델을,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서 이 실제 현실에서 다양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유효적절한 논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책입니다. 바로 이 제임스 크루스하이트의 책입니다. 이성의 수사학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단원 시학과 수사학에서 첫 번째 파트 구조 시학, 두 번째 파트 정신분석 비평, 세 번째 파트 신수사학 할 때 사실은 이 두 개는 이미 한번 공부했던 거죠. 신수사학하고 이성의 수사학, 즉 카인 페렐만과 제임스 크루스하이트는 한번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사람은 158쪽입니다. 제목부터가 이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지 않죠. 논정 이론의 재구성. 사실은 여기 행위가 들어가는 게 더 정확합니다. 논정 행위 이론의 재구성. 그것이 더 정확하다. 주장이 아니라 주장하기. 질문이 아니라 질문하기. 그렇죠? 그리고 평가도 평가하기. 그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주장된 것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주장하기까지의 그 많은 복잡한 배경과 배후와, 그죠? 원인과 동기. 자,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은 어떤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텐데, 혹은 어떤 배후가 있거나, 뭐 배후란 말은 조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배경이 있거나, 그죠? 이유가 있거나. 데카르트적 지식 개념 혹은 진리 개념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동기가 중요하지 않고, 배경이 중요하지 않고, 맥락이 중요하지 않았죠. 객관적 사실로서의 지식과 진리를 중시했기 때문에 데카르트적 진리 개념 혹은 지식 개념에서는 그 숨어 있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장, 질문입니다. 근데 주장하기, 질문하기, 왜 동사가 됐느냐? 왜 제임스 크루스하이트의 이 이성의 수사학이 논정 이론이 아니라 논정 행위 이론이냐? 왜 행위가 들어갔느냐? 그죠? 지난 생에도 얘기했습니다. 그것까지도 연구의 대상으로 삽니다. 그게 이제 실용 학문의 뭡니까? 장점이겠죠. 그래서 여기 크루스하이트의 논정 행위 이론의 재구성 있습니다. 96년에 이 책을 썼고요. 여기 내가 오늘 잠깐 가져왔는데 이제 이 책입니다. 96년에 제임스 크루스하이트가 썼고, 이거 내가 번역했는데 2001년에 번역했으니까 5년 만에 번역이 됐으니까 상당히 빨리 번역이 된 셈입니다. 2001년에 고려대 출판부 이성의 수사학입니다. 자, 전통적 형이상학,
이후의 대안으로 여기 나오죠. 수사학 전통에 대한 오래된 통찰을 되살린다 그랬죠. 이것도 논증의 수사학, 현대 논증의 수사학의 특징은 줄어드는 수사학의 그죠? 방향과는 달리 다시 전통 수사학의 그 종합 학문으로서의 특성을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철학과 수사학 전통에 대한 통찰을 되살리니까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자들, 그 다음에 데카르트, 베이컨, 칸트, 근대 철학자, 니체, 하이데거, 메르리-뽕티, 레비나스, 데리다, 하버마스, 가다머, 미케르 등의 현대 철학자들의 이론과 개념을 뭡니까? 총동원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논증행위 이론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A, B, C에 그죠? 여기 갈등 이론이 있습니다. 네 가지 이론, 그죠? 네 가지 범주 속에 첫 번째 주장하기, 두 번째 질문하기, 세 번째 갈등, 네 번째 평가, 그죠? 청중 이론. 이 네 가지 속에 뭐예요? 네 가지 범주 속에 모든 논증행위 이론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철학자들, 수사학자들, 이론가들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첫 번째 단원 공부할 때 누가 중점적이었습니까? 데카르트.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하이데거. 그 다음에 데리다. 그죠? 사실은 이제 이 세 사람을 대표 철학자로 등장시켜서 왜 이 이성의 수사학이 나오게 됐는지, 현대 논증의 수사학이 필요한지, 이걸 제임스 크루사이트가 강조를 했죠. 그래서 그때 내가 그림도 막 그리면서, 그죠? 데카르트의 사고방 철학은 이런 원리가 있고, 하이데거는 이런 원리가 있고, 어떤 원리? 세계의 존재. 기억납니까? 내가 그림을 역시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가지고 도너스처럼, 그죠? 그 다음에 데리다의 뭐예요? 자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종합한 것이 삼각형. A, B, C. 그죠? 데카르트, 데리다, 제임스 크루사이트. 이 A, B, C 꼭지점으로 대표되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많은 철학자들, 수사학자들, 이론가들, 여기 비트겐슈타인도 나옵니다. 그죠? 비트겐슈타인. 오스틴 나옵니다. 기억납니까? 오스틴? 오스틴의 어떤 책? 말과 행위. 그 말과 행위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합니까? 데리다가. 해체주의 데리다가. 어떤 관점에서 비판합니까? 말과 행위라는 이 오스틴의 책은 인간의 언어 행위가, 의사소통이 성공할 거라는 걸 전제하고 모든 이 책에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소용없다는 거죠. 왜? 인간의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실패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차연이죠. 깊이와 깊이가 일치하기가 어렵고 자꾸 미끄러지니까 정확한 뭐예요? 사실에 도달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쉽지 않다는 거죠. 데리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진리 개념을 해체하는 거죠. 주체 개념도 해체하고 진리 개념도 해체하고, 그죠? 이성도 물론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임스 크루사이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데리다 당신이 너무 과도하게 의심한다는 거죠. 왜? 일반적으로 인간의 의사소통은 성공하는 걸 더 기본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떤 개념에 의해서? 일상성 개념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오스틴의 말과 행위는 일상성 개념을 전제로 인간의 화자와 청자의 이 의사소통이 대체로 성공한다는 걸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전제하고 이런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말과 행위라는. 말과 행위도 사실은 이 오스틴도 언어 학자인데 말과 행위도 언어학 분야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말과 행위예요. 화형론. 자, 지금 첫 번째 단원에서 공부했던 걸 다시 복습하고 있는데 오스틴이 있고 데리다가 있고 제임스 크루사이트가 있을 때 이 3자의 그 주장 속에서 좀 더 뭐예요? 구체적인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또 한 번 더 복습을 한 것입니다. 이 A, B, C 삼각형의 이 꼭지 대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서구 철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그죠? 대결 구도가 정리가 됩니다. 데카르트가 있고 A에, B에 데리다가 있고 C에 제임스 크로스 하이트가 있다. 물론 제임스 크로스 하이트만 있는 건 아니죠. 뭐 현대 사실은 다양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철학자들은 대체로 이 C 지점에 많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순서를 따지면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서 지금 C가 이제 세계적인 지식의 흐름, 철학적 흐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로 지금 C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A도 알아야 되겠고 B도 알아야죠. A, B도 모르고 C만 지금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리다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데리다를 거쳐서 C에 왔으니까요. 그리고 데리다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데리다의 선배가 누가 있다고요? 하이데거도 있고 니체도 있고 우리가 니체, 하이데거도 잘 이해해 봐야 되겠죠. 데리다 이전에 이미 그런 전통 철학, 근대 철학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선배들이 있었죠. 니체와 하이데거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책에서 이 이성의 수사기라는 책에서 니체도 하이데거도 데리다도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브마스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비나스도 나오고요. 자, 이제 조금 더 가서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책, 이성의 수사학이라는 책에 상당히 많은 철학뿐만 아니라 수사학, 뭐, 여기 나오죠. 논리학, 언어학, 윤리학, 정치학 등이 다 총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어보면 다양한 학문과 지식 체계들이 종합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뭡니까? 지성의 위상을 보면 A, B, C 중에 C에 있다는 겁니다. C에. 근데 내가 이제 상당히 도식적으로 우리 서구 철학 혹은 우리 인간의 사상을 이 삼각형으로 요약을 도식으로 보여줬는데 A와 B와 C가 있다는 거. 그 너무 이제 도식만 믿으면 안 됩니다. 도시란 것은 말 그대로 도식이니까. 자, 이 책의 목적은 논증행위 이론을, 그죠? 여기 행위가 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하죠. 이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왜 이성을 긍정하려고 할까요? 데리다에 의해서 이성이 부정되었으니까. 해체주의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후기 구주주의 등에 의해서. 그러나 C라고 하는 것은 A와 같은 것이 아니죠. 데카르트와 같은 생각을 갖는 건 아니죠. 그래서 데카르트적 진리 개념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체와 이성은 긍정하지만 진리 개념은 역시 부정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진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뭐와 같아요? B와 같죠. 즉 데리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다의 생각과 제임스 크로스 하이트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 공부했어요. 자, 미리 우리 수강생들한테 1차 과제 지금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1차 과제 마감도 정해져 있고 1차 과제는 우리 중간고사까지의 범위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약만 하면 뭐 아무 차별이 없으니까, 변별성이 없으니까 과제물도 다 차등 점수를 줘야 되니까요. 우리가 5장 이상인데 그 중에 4분의 1은 미안합니다. 5장 중에 4장 이상은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고 1장 정도는 자기 생각을 그래도 좀 자기 의견을 덧붙이는 것인데, 그래서 5장 이상의 분량 속에서 1장 이상은 자기 생각을 좀 이렇게, 혹은 뭐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한 것이나 지금 교재 내용 이것과 다른 좀 얘기들을 좀 하는 거, 이것이인데요. 이 과제는 어떤 또 역할을 하나 하면 중간고사 대비가 되기도 합니다. 중간고사 문제가 나오면은 그걸 지금 1차 과제 때 이미 요약을 해봤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겠죠. 나름대로 수강생들 각자 나름대로 이 범위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요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도 덧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출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중간고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블랙보드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긴 서술식이 있고요. 짧은 서술식,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긴 서술식은 한 문제에 10점, 짧은 서술식은 한 문제에 5점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이렇게 돼 있을걸요. 예. 30점인지 35점인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긴 서술식은 길게 쓰면 되고요. 짧은 서술식은 짧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문제, 긴 서술식이나 짧은 서술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바로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다면 큰 문제, 작은 문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예를 든다면 현대 논정의 수사학의 특성과 전개를 전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되겠죠. 작은 문제는 그 중에 일부를 특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카인 페렐만과 루시 올브 티테카의 이성의 수사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작은 문제가 돼요. 현대 논정의 수사학에 전체적으로 서술하시오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서술하면 되겠죠. 그죠? 그 중에 하나만 문제화한다면 짧은 서술식, 전체를 다 얘기한다면 긴 서술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우리 교재의 공부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1차 과제를 하고 중간고사 대비도 하기 바랍니다. 중간고사는 이제 또 공지를 하겠지만 대체로 지금 계획은 현장에서 시험을 보기보다는 온라인 시험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이 책에서 크로스라이트는 철학의 종말과 수사학의 부활이라는 테마가 이제 첫 번째 1장인데 철학의 종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철학의 종말이 나왔나 하면요.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구조주의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큰 영향을 지식과 학문 체계에 영향을 주었으니까요. 지금은 좀 이제 그 흐름이 지나갔지만 그래서 그 해체주의의 공격을 받아서 이 A 지점에 있는 데카르트적 지식과 학문 체계들이 다 뭡니까? 흔들린 것입니다. 크게 흔들렸어요. 그게 바로 철학의 종말입니다. 수사학이 다시 중요하게 부활된 것은 수사학은 그동안 철학보다 뭡니까? 저평가받아가지고 상당히 낮게 평가받았는데 그게 다시 부활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A가 B에 의해서 데카르트가 B, 즉 데리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수사학이라는 영역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수사학은 철학보다 열등한 학문으로 저평가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라이트가 그러한 수사학이 부활하게 된 맥락을 하이데거, 데리다, 하이데거, 데리다가 B에 있잖아요. B 지점에. 그리고 여기 나오죠. 데카르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데카르트 내가 그림을 그려줬죠? 뭡니까? 주체가 객체를, 그죠? 이성적으로 완전히 파악해서 어떻게 해요? 언어로 그걸 표현하면 지식에 도달하고 그것이 바로 진리 개념이다. 데카르트적 진리 개념이다. 그랬죠? 자, 하이데거도 나옵니다. 존재와 시간. 이것도 다 얘기했습니다. 바로 세계의 존재.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갑니다. 여기 해체주의가 등장하죠. 바로 누굽니까? 데리다입니다. 이거는 다 우리가 1단원에서 했던 거니까
복습하는 셈입니다. 여기 나오죠? 반복 가능성. 이게 뭐예요? 데리다의 핵심 개념 차연과 연결되고 이 반복 가능성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 결정 불가능성이다. 의미가 딱 한 번에 결정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계속 그것은 반복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리다의 그런 생각이 완전히 엉터리는 아닌 것이 우리가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익숙합니다. 문학 작품은 특히나 의미가 딱 한 번에 결정되지 않죠. 의미 결정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춘향전의 주제를 우리가 조선시대 독자들이 읽은 것이나 20세기 독자가 읽거나 21세기의 새로운 독자가 또 읽으면 거기서 새로운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작품이,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고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이죠. 계속 반복 가능한 것이죠. 다른 말로 의미 결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쓰는 것이 계속 가능한 것이죠. 김수영 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는 사람이 그죠? 끝없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가 거기서 발견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데리다의 생각도 우리가 자꾸 생각해보고 음미해보고 데리다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전통 철학과 근대 철학을 그렇게 공격했을까? 그리고 해체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화행론, 화용론, 스피치 액트 시어리. 말과 행이 나오죠. 이거 다 공부한 것입니다. 누구의 책이에요? 오스틴의 책입니다. 말과 행. 그래서 데리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근본 조건이다. 그런데 오스틴은 일상성의 개념에 근거해서 이런 말과 행이라는 책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임스 크로스하이트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까? 오스틴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데리다 당신은 조금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죠. 제임스 크로스하이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데리다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제임스 크로스하이트는 이성도 다시 긍정하고요. 주체도 다시 긍정하고, 그러나 진리는 부정한다는 점에서 이 점에서는 데리다와 그죠? 같은 입장이 있죠. 데카르트적 진리 개념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데리다나 B에 있는 데리다나 C에 있는 제임스 크로스하이트가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성을 다시 긍정하고 주체도 긍정합니다. 그러나 이 이성과 주체는 A에 있는 데카르트적 이성 주체는 아닌 것이죠. 그죠? 이미 이 이성과 주체는 이미 뭡니까? 카인 페렐만이 부정했던 그런 청중 중심의 진리 개념 혹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흡수된 것이죠. 이때도 주체는 그런 절대적인 주체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공부하면 끝입니다. 뭡니까? 제임스 크로스하이트가 논정행위 이론을 재구성했을 때 네 가지 이론이 범주가 나오죠. 첫 번째, 주장하기 범주. 두 번째, 질문하기 범주. 세 번째, 갈등 범주. 네 번째, 청중의 평가 범주. 이거 너무나 간단하죠? 자, 요것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하면 이제 두 번째 단원도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 있네요. 자, 봅시다. 여기 나옵니다. 제임스 크로스하이트는 주장하기. 자, 이게 첫 번째 이론 범주고요. 두 번째 질문하기. 두 번째 이론 범주고요. 세 번째 갈등. 자, 갈등은 다른 말로 하면 차이라 그랬죠. 차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논정의 수사 이론에서는 하나의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차이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누구와 같아요? A의 데카르트가 아니라 B에 있는 데리다하고 같은 거죠. B 지점의 철학자들, 철학적 입장은 해체주의든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후기 구조주의든 다
동일성의 사유, A는 동일성의 사유고 B는 뭐예요? 차이의 사유죠. 차이를 긍정하는 거, 차이를 인정하는 거. 그런 점에서는 C에 있는 제임스 크로스하이트도 B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뭡니까? 차이를 존중하지만 B는 차이에서 그치지만 C에 있는 제임스 크로스하이트는 뭐예요? 그 차이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야 된다. 그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논쟁이 필요한 것이죠. 서로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B에 있는 해체주의는 차이만을 그죠? 중시하지 그걸 하나로 좁혀서 합의에 도달하거나 진리에 도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해체주의에는 안 맞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세 항목인데 네 번째가 바로 이제 평가로서 청중 이론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장하기 이론인데요. 자, 첫 번째 하브마스, 두 번째 레비나스, 세 번째 스탠리 카벨의 기존의 이론들, 철학들을 이 제임스 크로스하이트가 볼 때는 이 첫 번째 범주인 주장하기 이론 속에 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다른 얘기지만 거기다가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브마스의 이론이 각주 19번에 붙어 있습니다. 각주로 이제 가봅시다. 여기 나오죠? 하브마스는 대표적인 의사소통 이론, 하브마스 이론을 하나로 요약하면 의사소통 이론입니다. 합리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해체주의, 후기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그것의 대립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하브마스입니다. 하브마스는 이 근대성, 합리성, 합리적 이성 이걸 끝까지 중시했던 그런 철학자거든요.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의사소통 이론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하브마스의 이론도 제임스 크로스하이트가 뭐예요?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책에다가. 그런데 이 하브마스의 대표적인 그 이론이 타당성 주장이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하브마스는 담화 행위가 함축적인 타당성 주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담화 행위. 인간의 언어 행위는 기본적으로 자기 말이, 자기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내 말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죠. 그죠? 타당성 주장이란 말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언어 행위를 하고 주장을 할 때는 그게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내 말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자기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조차 거짓말이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뭡니까? 순환 논리에 빠지는 것인데 아무튼 그러나 이제 이 상식적인 얘기를 네 가지 타당성 주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성실성, 진실성, 정당성, 명료성 이 네 가지가 충족되어야 타당성 주장이 가능하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주장을 하거나 언어 행위를 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 이것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뭡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진실을 얘기했지만 그것이 뭡니까?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비극을 우리가 흔히 우화 같은, 동화 같은 얘기 많이 하죠. 바로 그때는 뭐가 그 사람에게 진실성이, 그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바로 화자의 주장이 비청자나 청중에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진실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성실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실성이 의심을 받는 것이죠. 평소에 성실한 사람의 말은 진실성까지도 그죠?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실성, 진실성, 정당성,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주장하기 위해서 상당히 기본 전제가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 타당성 주장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크로사이트가 볼 때는 이 하버마스의 타당성 주장이라는 이 이론도 어디에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1번 이론에 속한다. 즉 주장하기 이론에 속한다. 그렇죠? 이거는 누구의 입장입니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즉 화자의 입장에서 이 타당성 주장이란 게 그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른 이후의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